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기초편 두 번째 강의로 오늘의 주제는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경제 문제를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제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함께 살펴봤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예. 경제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 활동 또는 경제 행위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줄여서 그냥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라고 할 때는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제도, 사회 질서, 또 이와 관련된 경제 운영 체제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의 경제 활동이라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그 삶 자체, 생활 자체가 바로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경제 활동을 하는 주요한 어떤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우리 행복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심신, 마음과 몸이 평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줄어들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 어떤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물질 세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이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결할까를 갖다가 우리가 다뤄보자는 것이죠. 자,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 또 희소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경제활동, 경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 과정이라든가 분배 과정이라든가 교환 과정이라든가 소비 과정 이런 데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과정, 분배 과정, 교환 과정, 소비 과정 전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부분, 한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는 얘기죠.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생산된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왜 하죠? 어떤 물건을 소비하거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더 큰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써본다고 하면 인간은 소비를 통해서 그 욕망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얘기죠.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생산된 생산물이 무한되고 무한정하게 생산할 수 있고 무한정하게 생산된 그 물건들 갖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생산된 생산물이 한정됐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재화의 생산이 왜 한정될 수밖에 없냐 이거죠. 결국은 그 근원을 쭉 따져 올라가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원의 희소성, 스키어시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원의 한정성,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의 한정성, 유한성,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생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분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기준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 보다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거다는 얘기죠. 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자,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경제 문제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된 생산물도 역시 한정되고,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된 분배 문제나 교환이나 소비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근본 원인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희소한 데 비해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럼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희소한 또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때 선택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정된 자원을 가장 바람직한 좋은 어떤 결과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또 의식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선택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원이 무한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자원이 무한하다고 한다면은 뭐 선택하는데 어떤 고민이 없을 거다는 얘기죠.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갖다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택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선택 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경제 이론에서는 우리가 무엇과 연관시켜서 보냐면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경제 부문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또 어떠한 그 성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데, 이것을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최소 비용의 원칙을 갖다가 경제 이론에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efficiency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희소한 자원을
자원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많은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선택 행위를 해야 되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과 우리가 원칙은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준과 원칙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갖고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 또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고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자원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에 있어서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첫 번째 기준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기준 원칙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기준은 효율성의 향상이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시장 기능이라든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우선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많은 그런 경제 문제가 시장에서 이제 해결되는데 그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관심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지고 좋은 성과 결과를 얻어내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효율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갖다가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효율성,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 결과를 얻는데 모든 어떤 의사결정, 선택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어떤 성과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돼서 다시 말해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의 성과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대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지나치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떠한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또 다시 우리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이 중요하고 효율성 향상이 중요한데 이 효율성을 지나치게 향상시켰을 때, 강조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 다시 말해서 형평성, 공평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성과를 얻는 노력,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효율성을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는 형평성,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효율성이 중요하지만은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그 자원 배분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공평성도 역시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형평성, 에퀴티, 또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득 분배와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형평성, 공평성의 증진이라는 것은 소득 분배와 연관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효율성만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해서 효율성, 공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겠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 해 생산된 생산물, 다시 말해 시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한 해 생산된 생산물의 크기를 1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또 전체 인구를 100분율 따져서 100이라고 했을 때 상위 부자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해 생산된 생산물의 80%의 부를 나눠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 생산된 생산물의 20%의 부를 나눠 갖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이거보다는 더 악화된, 즉 소수의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단순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다음에 또 다시 100이라는 것을 갖다 기업들이 생산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생산된 100은 얼마만큼 팔릴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또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분배목, 다시 말해서 소득을 받았을 때였죠. 수입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소비하고 소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소득 분배가 크게 훼손이고 왜곡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경제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배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드린 것과 같이 상위 20%의 부자들이 전체 한 해 생산된 생산물의 80% 차지하고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해 생산된 생산물의 20%의 부를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다시 100을 갖다가 생산했다고 한다면은 중산층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그것은 20밖에 안 될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100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대부분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분배받은 몫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80%의 대부분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 다시 말해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소득이 작기 때문에 80%의 사람들이 부의 20%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20%밖에 안 될 거다는 얘기죠. 생산된 생산물의 20%밖에 소비를 못할 거다는 얘기죠. 그럼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생산된 생산물의 20%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됩니까? 재고로 쌓이고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기업도 망하게 될 거다는 얘기죠. 물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국제의 어떤 교류가 빈번해서 기업들이 해외에 많은 부분을 수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현실에서 좀 다룰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외 부분을 일단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된 생산물의 20%밖에 분배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산된 생산물의 소비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20%밖에 안 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업들도 생산된 생산물을 20%밖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하지만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소득 분배를 갖다가 소홀히 한다. 다시 말해서 형평성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경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즉 형평성 문제, 소득 분배가 악화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효율성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경제학자나 또는 많은 그런 그 사람들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효율성 못지않게 형평성, 공평성, 소득 분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함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기준 원칙은 자원이 한정돼서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기본적인 일차적인 하나의 자원 배분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준으로는 형평성, 공평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서 자원 배분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형평성, 공평성을 우리가 말씀드릴 때 하나 주의할 점은 형평성,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된 생산물을 모든 사람한테 머릿수대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평하다, 형평성을 증진시킨다고 얘기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산된 생산물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머리 숫자대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을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죠. 8시간씩 어떤 직장에서 8시간씩 만약에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어떤 사람은 8시간을 갖다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대충 시간을 때워서 우리가 그 노동시간을 갖다가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평성, 공평성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또 대충 시간을 때운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이나 또 대가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생산 과정의 기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또는 공평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형평성, 공평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이나 어떠한 일에 기여한 어떠한 기여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차등을 둬서 우리가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정의에 합당하고 우리가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떤 차등을 두되 차등을 기여한 그 생산이나 경제 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되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는 형평성, 공평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 형평성, 공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 해결의 기준과 원칙을 갖다가 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를 갖고 우리가 접근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도 피우고 또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사는 21세기에는 자원 배분 문제나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통적인 경제 교과서에서 또 경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만 가지고는 더 이상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또 앞으로의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원 배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1세기 오늘날의 세계 또 앞으로의 우리가 전개될 세계는 과학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교통 통신 수단이 더 활발해지고 또 그에 따른 사람들 간의 교류, 인간 간의 어떤 관계가 더 밀접한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 이 모든 어떤 관계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해나 손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셀피시니시, 다시 말해서 이기심을 갖고 있다 얘기한다는 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 본성이,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어떠한 이기심, 셀피시니스를 갖다가 하나의 본성으로 갖고 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이기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 본성이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어떠한 손실이나 또는 피해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 노동자한테 계속적인 희생을 강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노동자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반발을 함에 따라서 노사 간의 갈등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어떠한 그 갈등 같은 것은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21세기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원 배분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또 다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다시 경제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죠?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경제랑 뭐라고 얘기했죠?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 경제행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줄여서 경제라고 얘기했고,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인 질서나 제도를 우리가 통틀어서 경제라고 얘기했고요. 또 경제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생산과정, 분배과정, 소비과정, 교환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준, 원칙을 또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공평성을 갖고 이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효율성, 공평성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하나 좀 경제의 어떤 세계사적인 역사를 갖다가 한번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양의 경제의 어떤 역사, 다시 말해서 경제 원리, 경제학 이론들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씀으로써 그 서양의 경제학이 시작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서양의 경제 이론 또는 경제의 어떠한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서양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상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이론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개인 간의 또는 개인과 집단 간의 국가 간의 어떤 교류가 빈번해지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앞으로 더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기준은 세 번째로 저는
공존이라고 하는 코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 공존성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영, 공동으로 번영하는 코프로스페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은 공존과 공영. 다시 말해서 함께 우리가 공존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으로서 자원이 활용되고, 또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즉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자기의 어떤 희생과 그 다음에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고요. 그것이 집단화될 것이고, 만약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어떤 피해나 손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요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갈등, 또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갈등을 우리가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서양에서의 어떤 그 자본주의 경제 역사의 발전 과정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영국에서 1760년대부터 1830년대 사이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요. 이것보다 30년, 40년 뒤에 불란서하고 독일이 산업혁명을 우리가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평가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서양, 영국과 불란서와 독일의 경우 그 서양에서의 산업혁명은 1760년대에 시작되었고 1860년, 70년대에 근 100여 년 사이에 산업혁명이 우리가 이루어졌고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76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생산이 간의 수공업 해갖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정도 그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에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17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계를 이용을 해서 생산물을 갖다 생산하고 또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기계를 활용을 해서 생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대량으로 소비하다 보니까 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또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이익을 얻게 되고 부를 쌓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계를 활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또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소비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니까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기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난 100여 년 동안 1760년에서 1870년 100여 년 사이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사회가 발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계를 활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판매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을 갖다가 신흥 자본가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시기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 자본가들이 생기게 됐는데 대부분 이에 비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 농민들은 저임금으로 우리가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은 많은 데 비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할 때 그 일자리는 작기 때문에 근로자 노동자들은 우리가 노동이 풍부하고 많은 데 비해서 일자리는 작게 되겠죠. 기계를 활용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본가 계급만 부를 많이 가진 사람만 우리가 나무랄 수 없는 게 기계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노동을 사용하는데 일하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줄 하등의 필요성을 갖다가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본가 계층에서는 가능한 작은 비용을 들이면서 생산을 하고자 하니까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하고 또 노동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가능하다면은 낮은 임금을 주면서 생산 활동을 해서 막대한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우리가 1914년 17년 1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본을 계속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시기를 갖다 독점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870년 산업혁명,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그것이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1914년 17년 그 사이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을 평가할 때 이 시기를 갖다 독점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회가 또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한 자본의 축적에 의한 어떠한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생김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들은 충분한 어떤 임금을 갖다가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삶이 상당히 피폐화되고 어렵게 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자 농민들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전개됐다는 얘기죠. 발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어떤 빈부격차 문제든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도 고민거리가 됐겠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됐고요.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생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구소련, 그다음에 옛날 그 중공이 대표적인 그런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고 또 동구권에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또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춘 그런 국가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왜 탄생했느냐 하는 그 근원은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독점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고요. 이 축적된 자본을 갖다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 또는 어떤 그 당시에 사회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이 경제의 어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평등이 극심화가 되고 따라서 여기에 대응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우리가 집단화돼서 자본과 계급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됐고 그것을 갖다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구소련이나 그 다음에 중공과 같은 그러한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제 오늘날 평가로 본다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그 자체의 모순, 다시 말해서 형평성,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크게 훼손시키게 됐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우리가 형평성,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효율성의 훼손에 의해서 국가가 붕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은 우선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효율성이 훼손돼서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됐다고 이렇게 붕괴됐다 얘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평성, 형평성이 우리가 크게 훼손된다고 하면은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 또는 어떤 사회적인 갈등,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서서 우리가 자본가 계급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됐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물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의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띄우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가 붕괴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공산주의가 탄생해서 붕괴되기까지 약 한 70여 년 동안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가 생겨서 붕괴되기까지 그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21세기를 들어서기 직전에 불란서의 사회학자들이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의 발표에 의한다고 하면은 20세기에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가 운영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느냐, 즉 쉽게 얘기한다면은 죽임을 당했느냐 했을 때 그 사회학자들이 평가한 어떤 결과에 의하면은 그 공산주의 70여 년 동안에 1억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그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이념, 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억 명 이상의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죽였다. 그러면은 그러한 체제를 갖다가 더 이상 우리가 지지하거나 또 그러한 체제를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체제, 다시 말해서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같은 것이 더 우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 형평성, 공평성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형평성, 공평성, 소득 분배를 우리가 논의하면서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21세기에 있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율성, 공평성, 소득 분배도 중요하지만은 세 번째 기준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세 번째 기준으로서는 공존과 공영, 흔히 우리가 공존, 공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다분히 개념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우리가 공존, 공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21세기에는 이제는 실제로 함께 살고자 하는, 그죠? 공존, 코이그지스턴스,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공동으로 번영하고자 하는 코프로스페리티에서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 생기겠죠.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과정을 우리가 통틀어서 경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항상 경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발생된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했을 때,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 경제 이론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 관점에서, 그렇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21세기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함께 공존하는, 그렇죠? 코이그지스턴스,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 접근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또 함께 더불어 번영하겠다고 하는 코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존과 공영에 관해서 좀 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 공존과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어떤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또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하고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 심지어는 개인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공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오늘날에서의 어떤 자연 재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연 환경이 변화가 됐다. 그 변화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많은 과학자들이, 특히 환경 문제를 다룬 사람들의 관점에서 주장은 인간이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낭비한 결과로 우리가 그 지구의 어떤 온난화를 갖다가 발생시키고, 이것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가져오고 지구의 어떤 그 자원 낭비에 따른 기후 상승에 따라서, 기온의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세대에만 과도하게 대규모로 소비하는 그런 어떤 행태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절하게 그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즉 자연과 인간 간의 어떤 공정관계, 동물과 또 인간 간의 어떤 공정관계에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그 공영, 다시 말해서 한 사람과 다른 사람, 한 집단과 다른 집단, 한 지역과 다른 어떤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 이러한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우리가 그 과정, 그러한 것이 경제 활동이란다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21세기에서는 더불어 함께 살고 또 더불어 함께 공동으로 번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 그러한 기준에서 경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